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하기성입니다. 아마 고등학교별로 다르겠지만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아마 5월 첫째 주까지 여러분들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를 아마 다 치르게 될 겁니다. 해마다 학생부 중심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면서 중간고사는 또 다른 입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기상대 친구들은 지금 중간고사 대비 잘 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중간고사가 끝이 아닙니다. 미리 우리가 준비했는데 중간고사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시, 더 나아가서는 수능 학습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성공적인 학습 계획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입시 전략 로드맵을 또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학생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학습 전략 수립까지 중간고사 이후에 6월 모의 수능 또 그 이후까지 9월 모의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또 학습 계획을 짜야 될지 저희들이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은 전략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중간고사 이후 성공적인 학습 계획 지금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입시 전략 로드맵부터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마다 처한 입장이나 가지고 있는 교과, 비교과 또는 모의고사 성적 다 다릅니다. 이걸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걸 우리가 좀 몇 가지 유형으로 좀 좁혀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분석을 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자신이 또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자기 분석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자기 분석을 한 5가지 형태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제 왼쪽에 보면 지방형, 도심형, 도농형, 인재형, 재개발형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도 안 돼요. 제가 그냥 명칭한 거니까. 근데 보시면 지방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친구들은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모의고사가 좀 저조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수시 정시를 놓고 봤을 때 수시에다가 조금 비중을 둬야 되고 적합한 수시 전형은 이제 학생부 교과형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도시명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학군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도 한 문제 때문에 막 내신 등급이 많이 밀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특목고나 자사고라든지. 이 경우는 이제 내신보다는 모의고사가 좀 좋을 겁니다. 그러면 수시하고 정시를 같은 비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정시에다가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제 수시를 공략한다면 적합한 수시 전형은 논술형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자, 세 번째는 도농형, 도시에도 있고 농촌에도 있다 이런 뜻인데 모의고사보다는 학생부 전반이 좋다는 거죠. 교과뿐만이 아니라 학교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도 괜찮다. 이 경우에는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 비중을 두는데 적합한 수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형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성격을 지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인재형이죠. 인재형은 어떤 거냐면 학생부하고 모의고사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상위권이다 이렇게 제가 표시해놨는데 이 경우에는 수시에도 괜찮고 정시에도 나쁘지 않다. 근데 만약에 수시를 도전한다면 학생부형이나 학생부 종합형도 가능할 거고 교과형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논술형 다 같이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수시에서도 유리하고 정시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컬어서 인재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지막 재개발형입니다. 정말 뭔가 이제 혁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근데 학생부하고 모의고사 둘 다 안 좋아요. 보통 이 경우에는 수시보다는 정시에다가 비중을 두고 수능 학습에 총력을 기울여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시가 확대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수시 쪽에 좀 관심을 갖죠. 그러나 교과형이라든지 혹은 종합형은 거리가 멀고요. 논술형도 준비가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은 대학은 아닙니다만 적합한 수시 전형을 제가 추천하는 게 적성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5가지 유형으로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운지 좀 냉정한 자기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되면 포인트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은 사실 교과나 비교과 활동의 경쟁력이 거의 완성된 시점이다. 다시 말하면 2학년 때까지
비교과 활동 거의 다 끝내놓는 요즘 학생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3, 4월 학력평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수능 경쟁력을 예측하게 하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노력보다는 맹목적인 노력보다는 내가 수시에 어떤 전형의 온서를 쓰는 게 맞느냐 장단점을 이제 분석하는 자기 분석의 그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맞게 전형 요소별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그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할 게 되게 많잖아요. 옛날에 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뭐 내신, 수능, 논술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학생부 종합평 때문에 어떤 3학년 1학기까지도 비교과 활동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분석에 의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힘이 분산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기상대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뭘 일반화할 수 없는 거라고 미리 전제했습니다. 5가지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경쟁력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석이 됐다면 전형 요소별로 로드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자신한테 맞는 거 거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로드맵 짜야 됩니다. 그 로드맵은 제가 교과형 또는 뭐 종합형, 논술형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일단은 지방형에 해당되는 학생부 교과형을 도전하는 친구들은 남아있는 이제 점검사항을 좀 보시면 교과 관리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목표하고 있는 대학에 반영하는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제 주요 교과를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신 관리 하실 때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남았잖아요. 그러면 단위수에 따라서 중요도가 결정되는데 본인이 잘하는 걸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겠다. 혹시 면접을 보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과형에서. 그럼 여름방학 전까지는 교과하고 수능 체제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신만이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가 어떤 건지 그냥 정리 정도만 해놓는 거. 그리고 교과형에서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영역을 반영하고 있고 또 탐구 과목 수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학생부 교과형을 노리는 친구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형이거나 아니면 일부 대학이 이제 교과 변별력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이제 특기 형태로 뽑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연세대가 대표적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교과 관리가 일단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학년별 평균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적 추이가 중요하죠. 따라서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관리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전공과 연계된 과목에 대해서 내신 관리를 조금 더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 비교과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준비하겠지만 3학년 비교과 활동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혹시 이 방송 1, 2학년이 보고 있다면 2학년 때까지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토리를 조금 만드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굳이 이제 비교과를 좀 추가한다면 어떤 지적 호기심, 지적 탐구심을 발현할 수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진로 전공하고자 하는 그 진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는 게 좋겠죠. 자, 서류 준비는 뭐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고요. 뭐 추천서라든지 뭐 이런 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대비시켜 줄 거고 일부 대학은 또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이번에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좀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를 언제 쓸 거냐 이제 좀 이따 뒤에서 나오겠는데 효율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고사 끝나고 수능 공부 안 하고 자기소개서만 쓰는 행위는 좀 문제가 있겠죠. 자, 면접 보는 대학도 있는데 구술 면접 출제 대학은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논술 수업을 하고 있다면 그 병행하는 것이 준비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기출 문제도 체크하면 되겠죠. 또 진로 관련된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컨텐츠도 미리미리 종합형에서는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기상대에서 종합형에 대한 특집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가름하고요. 자, 세 번째 형태는 이제 도시명, 인재형, 도시 논술형에 해당되는 건데 역시 최장력 기준 반영하는 대학이 많고요. 수능 학습이 1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논술 준비인데 대학별로 학과별로 기출 또는 모의 논술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 파악해서 훈련하는 게 중요하고 인문계에서 중요한 건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이제 고려대학교가 전과에서 수리 논술 보고 그다음에 한양대 상경, 그다음에 건국대 상경, 중앙대 상경 이런 데서 이제 수리 논술이 있는데 문과 학생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만 준비를 할 거냐 아니면 과학 논술까지 준비를 할 거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시기도 적절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교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만
대학마다 또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극간 점수를 좀 크게 반영하는 대학, 뭐 이를테면 경희대라든지 인하대 이런 데 있는데요. 뭐 좀 내신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요 교과 또는 전략 교과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전략 교과라는 말은 이 논술형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내신을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잘했던 교과를 조금 더 관리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적성형인데요. 재개발형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적성은 사실 수능 문항을 단순한 문제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수능하고 연관성이 대단히 높은데 대학마다 문제 형태가 좀 다릅니다. 뭐 국어 영어 나오는 대학도 있고 수학 영어 나오는 대학도 있고 아니면 국수형이 다 나오는 대학도 있는데 일단은 수능 학습을 우선적으로 하시면서 또 동시에 교과 관리하시고 이제 마지막이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건데 적성고사는 사실은 정확도 또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 모의 수능 이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본격적인 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나 뭐 이런 친구도 있겠죠. 선생님 저는 적성밖에 답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중간고사 이후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전형 유형에 따른 점검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쭉 봤는데 포인트는 이거죠. 같은 유형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대학마다 전형 요소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하대 학생부 교과형은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면접이 있고요. 또 한양대는 면접을 올해 이제 실시하죠. 근데 최장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중앙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형 뽑는 거 보니까 수능 최저도 적용을 하고 반대로 이제 면접은 또 실시하지 않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과형 안에서도 대학마다 좀 다르다라는 거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본인이 강점이 있는 그런 전형 요소에 대해서 또 대학이 선발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 쭉 따라오셨는데 자기 분석하고 전형 요소별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럼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될 텐데 학생부 교과형부터 일단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학생부 교과형은 일단 4월 지금 현재 시점부터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6월 모의 수능 전까지 무엇을 할 것이냐. 역시 중간고사에 집중하셔야 되고 주요 과목에다가 힘을 쏟아야 된다 이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에다 포커스를 맞춰라. 그래야지만이 뭐 나중에 추가 합격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3, 4월 학력평가 결과에 따라서 학습 우선순위도 좀 점검할 수 있는데 이제 수능 학습에서 부족한 과목을 보완할 거냐 아니면 자신 있는 과목을 조금 더 안정화시킬 거냐 이걸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게 아마 학생부 교과형을 노리는 친구들이 중대한 어떤 기로에 서 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형 노리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모의고사보다는 이제 교과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이 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 수능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 수능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 기말고사가 남아있겠죠. 역시 주요 과목 위주로 하셔야 되고 역시 최장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학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6월 모의 수능 결과로 인해서 본인이 학습 우선순위가 이제 추가적으로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9월 모의 수능 끝난 다음에 수능까지 역시 수능 최장력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떤 EBS라든지 아니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능 마무리 학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거기에다 비중을 주는 게 아마 교과형을 노리는 친구들이 시기별로 세 가지 테마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형하고 특기자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인데 여기는 일단 모의 수능 6월 모의 수능 전까지는 이제 중간고사에 집중하는 거고요. 역시 종합형이다 보니까 전공 적합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진로하고 관련된 과목에 좀 더 집중하면서 주요 교과가 아니다. 교과형하고 다르게 종합형은 전 과목의 내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대비했을 때 그 성적이 최소 유지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향상될 필요가 있으니까 각별히 내신 관리 하셔야 되죠. 비교과 활동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뭐 독서나 혹은 이제 봉사활동 정도 그리고 이제 수능 최장력을 위한 학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종합형을 노리는 친구들이 바빠지는 시점이 6월 모의 수능 끝나고 9월 모의 수능까지입니다. 이때 이제 기말고사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비교과 활동에 대한 마무리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챙겨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쌤이 거기다 적어놨는데 자기소개서의 어떤 구체적인 조금 더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는 1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여러분들이 마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닥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늦어도 8월 중순 이전에는 자기소개서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서두를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수능학습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9월 모의 수능 끝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소개서 입력을 하지요. 그리고 면접이 있는 대학일 경우에는 이제 면접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역시 지원하는 대학의 면접의 유형이나 기출 문제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활용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종합전형은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에 1단계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지금 미리 면접을 준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역시 마지막까지 종합형도 어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한 학습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논술형이죠. 세 번째인데, 역시 여기도 시기별로 체크해보면 지금부터 6월 모의 수능 전까지는 1학기 시험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전 과목보다는 주요 과목이죠. 그리고 논술형도 내신 성적으로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관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논술 능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집중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요즘 논술은 독해력이잖아요. 그리고 논중력이니까 논술의 메커니즘 정도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 시기를 좀 보냈으면 좋겠고요. 역시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에 맞춰서 수능 준비해야 된다. 자, 6월 모의부터 이제 9월 모의 수능 전까지 1학기 기말고사가 남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에 대한 작성 요령을 여러분들이 체득하셔야 되는데, 독해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표현하는 쓰기 능력까지 이때 이 시기에는 좀 준비하셔야 되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문계 수리논술 대학 갈 거냐, 자연계는 과학논술 준비까지 할 거냐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병행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수능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9월 모의 수능 이후의 수능까지 뭐 대학별 논술 기출 문제, 아니면 이제 대학별로 이제 반편성해서 학교에서 수업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모의 논술을 통해서 출제 방향을 좀 숙지하는 거,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수능 마무리 학습하는 게 논술 전형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적성형인데요. 적성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재개발형이다, 제가 이렇게 약간 이제 유머러스하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모의 수능 6월 모의 수능 전까지는 중간고사에 좀 집중하시면서 모의 수능을 좀 준비하는 게 맞겠죠. 수능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모의 수능 끝난 다음에 이제 9월 모의 수능 전까지는 기말고사 외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본적으로 적성 문제 유형을 체크하고 본격적인 대비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보고 있는 대학이 10개 대학인데 대학마다 문제 출제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9월 모의 수능 이후의 수능까지는 역시 구체적으로 대학별 적성 기출 문제를 푸는 거, 그래서 국어 수학이냐 아니면 뭐 수학 영어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적성에서 출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개 대학 정도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고려대 세종하고 홍익대 세종인데 나머지 대학은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만 이 전형에서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이겠죠. EBS 교재 또 기출문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적성을 최대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살펴볼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위한 수능 마무리 학습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 부담이 좀 크죠. 그래서 제가 크게 교과형하고 논술형에서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정리해봤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학생부 교과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교과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인데, 아마 이제 제가 서울권, 수도권 32개 대학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뭐 가천대부터 해가지고 쭉 대학 명단에 전형명 나오고 선발 인원 나오잖아요. 근데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선발 인원이 한 5,787명. 네? 그 다음에 주요 대학의 선발 인원이 11,000명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적용 학생부 교과형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는 인원을 갖다가 최저 없이 뽑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논술형인데,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보는 대학이 28개 대학이잖아요. 근데 뭐 건국 때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선발하는 인원이 한 2,700명. 근데 전체 인원은 이제 13,000명이 넘어가니까 실제로 논술형에서는 최저 없이 뽑는 비율이 20%가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종합형은 대다수 대학이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정리해보면 포인트는 이거죠. 논술형은 선발 대학의 80% 정도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사실상 수능학습 배제하고 논술고사만 준비하는 건 전략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교과형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대학입니다만은 50% 정도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수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최저가 없는 대학은 대부분 면접을 실시하지요. 그리고 수능이라는 방어벽이 없기 때문에
이 학생부 교과형에 실제로 교과 성적의 합격선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그런 특징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형 노리는 친구들도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를 해두는 게 아마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종합형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대학을 제하고는 거의 다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수능학습 소홀히 하고 아예 종합형 올인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수시가 선발하는 비중이 70%를 하더라도 본인이 쓸 수 있는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전형의 비율이 중요한 거고요. 또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수시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심리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또 3, 4월 학력평가 보고 점수가 안 나와서 정시에 대한 비관적 생각을 한 상태에서 종합을 노리는 친구들이 수능 안 하는 그런 친구들 몇몇 보이는데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간고사 이후에 어떤 성공적인 학습 계획을 위해서 입시 전략 로드맵, 자기 분석이 있었죠. 5가지 형태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형 요소별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 강의 이어가기 전에 대지표 보고 일부 강의했던 거 대지표 보고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자기 분석을 통해서 5가지 유형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우선순위를 따져보자. 일부 강의에서 제가 제안한 핵심 포인트인데 사실 쉽지 않죠. 본인은 뭐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뭐 지방형인 것 같기도 하고 도농형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경계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정하자라는 것은 양극화 시켜가지고 극단적으로 뭐 2개 중에 하나 선택하자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판단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생들은 혹시 시험 공부 때문에 이 방송을 못 보고 있다,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라면 좀 더 냉정하게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우선순위 따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부에서는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입시 전략 로드맵 세워봤으니까요. 우리가 수능 학습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올해 2017학년도 입시 특징 중에 이제 정시 수능에서 좀 변화들이 있죠. 그 첫 번째가 한국사가 이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다는 건데,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제가 이 특강을 할 때도 한국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전형 계획들이 나왔으니까 한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 이것도 역시 제가 주요 대학 기준으로 전국 대학을 살펴드리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요 대학 수시 모집에서 한국사 최장력 기준, 뭐 수능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저 조건이 없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에서 최저로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가천대, 건국대고요. 서울대학교는 가로 열고 일반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일반 전형을 말합니다. 지역균형하고 일반 전형 2개 있는데 일반 전형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시립대,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 성신여자대학교, 아주대, 한양대가 대표적으로 그냥 수시에서 최저로 한국사를 활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자, 두 번째 칸에 있는 건 이제 수능 응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몇 등급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네가 시험을 봤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만 체크하는 대학인데 뭐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지방의 국립대죠. 강원대, 경상대가 있고요. 교대 가운데는 경인교대, 공주교대, 뭐 부산교대도 있습니다. 대구교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권 대학에서 보면 뭐 단국대, 뭐 동국대 뭐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서울대 지역균형 있죠. 여기서도 수능 응시를 필수로 체크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하여자대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 보면 뭐 제주대나 혹은 뭐 충남북대, 한국항공대 이 정도가 수능 응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해지는 건 체제로 적용하는 대학들인데요. 인문, 자연계 모두 3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입니다. 우리 학생들 표현으로 빌리면 약간 이제 높은 좀 비율을 차지하는데 경북대학교가 인문자연 모두 3등급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문계는 3등급인데 자연계는 4등급 요구하는 대표적인 대학이 고려대하고 연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인문자연 모두 다 괜찮다. 4등급만 해도 된다. 여러분 4등급이면 50점 만점에 25점만 득점하면 되죠.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홍익대가 있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하고 이과가 있는데 이과에는 적용하지 않고요. 문과한테는 이제 4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교대, 청주교대는 문이과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4등급. 그 다음에 인문자연 모두 다 5등급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도 있는데 경희대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시 모집에서 한국사를 어떻게 활용하냐 선생님이 준비하지 않았죠? 거기서는 사실상 그 대학이 요구하는 등급에 여러분들이 만족이 안 되더라도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데 수시 모집에서 앞서 보셨던 체제로 적용하는 대학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교과형이나 혹은 논술형에서 다른 국어, 뭐 영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최저학력 기준 조건이 됐는데 한국사가 안 된다. 그럼 이제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를 적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목표 대학에 따라서 한국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뭐 3등급 정도면 될까요? 3등급이면 이제 50점 만점에 30점이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부분 대학이 또 중상위권, 상위권 대학들이니까 여러분들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할 사항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얘기인데 올해는 특히나 이제 국어가 수준별 수능이 폐지됩니다. 다시 말하면 A, B형이 통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문제 없고 영어는 이미 통합됐고요. 그럼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수학이죠. 수학은 지난해까지 수준별 수능 그래서 A형, B형 이렇게 치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다시 계열별 수능으로 돌아오니까 명칭이 이렇게 바뀌겠죠. 수학 가형 또는 수학 나형 이렇게 바뀔 건데 문제는 이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자연계 과학 탐구를 응시하면서 수학 가형을 해야 되는데 나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학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최근 몇 년 동안 모의고사하고 수능에서 수학 나형으로 전환했던 친구는 어떻게 분포되는지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2015학년도, 16학년도, 그 다음에 올해 17학년도 이렇게 이제 세 개 학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 15학년도에 보니까 3월달에 볼게요. 3월달. 그러니까 재작년 3월달에 과학 응시자가 19만 8천인데 가형 응시자는 18만 8천이니까 실제로 한 5% 정도만 나형으로 전환한 거였어요. 근데 그해 수능 때는 여러분 그 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때는 33.02%가 나형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다 증감 빨간색 해놨는데, 그러니까 2015학년도 3월 달에는 과학 응시자 중에 가형으로 간 애가 5%밖에 안 됐는데 실제 수능이 27% 이상이 증가했다는 거. 지난해도 한번 볼까요? 오른쪽 보시면 3월에는 4.7%였는데 수능 때는 27.8%가 또 증가하면서 역시 거기서도 27.38%죠.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3월에는 나형으로 전환하지 않았다가 가형 학습에 부담을 느끼고 수능 때는 많이 전환했다는 거. 올해 어떻습니까? 17학년 3월 달에도 한 20만 5천 정도가 실제로 이제 시험을 봤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형을 선택한 인원이 그러니까 가형을 선택한 인원이 19만 7천이니까 실제로 한 8천 명 정도만 나형으로 전환한 거거든요. 그러면 15학년도하고 16학년도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수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수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원이 나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형을 해야 되는 자연계 수험생들이 나형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학 가형에 대한 학습 부담을 느꼈다는 거고 동시에 또 뭐도 있죠? 나형을 해도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나 학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나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요 대학 기준으로 여러분 나형을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대학 역시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일단 전 모집 단위에서 그러니까 모든 학과에서 나형을 해도 괜찮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센세이션한 대학인데 국민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덕성, 동덕, 서울여대, 성신여대 어때요? 여대가 모두 다 이 아이들 숙명여대를 빼놓고는 수학 나형을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돼 있죠. 그 다음에 일부 모집 단위는 제외하고 나머지 과는 전부 다 해준다는 건데 이제 가로 안에 있는 학과들이니까 어때요? 공통적으로 뭐 수학교육과나 과학교육과나 혹은 뭐 수의학과 뭐 이런 과들이죠. 거기를 빼고 의예과 빼고 나머지 과들은 전부 강원대가 또는 뭐 경상대가 공주대가 상명대 충남북대가 나형으로 반영을 해준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일부 모집 단위에 적용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모집 요강 확인하셔야 되는데 뭐 가천대, 가톨릭대 또는 이제 숭실대, 전남북대 등이 전체 학과에게 나형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학과는 가형 지정하고 상당수 많은 학과는 나형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특정 모집 단위만 나형을 적용해주는 또 주요 대학이 어디냐면 광운대 건축학과, 그다음에 홍익대 자율전공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을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가형 끝까지 하기에 조금 버거운 친구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가이드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자연계 수험생 중에서 수학 성적이 좋지 못하는데 끝까지 가형하는 거 이거 무조건적으로 이게 유리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형을 제외한 나머지 뭐 국어나 영어나 탐구가 성적이 괜찮다면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학 가형은 뭐 5등급, 6등급인데 나머지 성적은 뭐 1, 2등급, 3등급 대 성적하고 있다. 그러면 가형을 지정하는 대학으로 가는 게 오히려 응시자가 적으니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이런 성적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 등급이 그러면 나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뿐만 아니라 전 영역 성적이 좀 저조하다면 나형 전환하는 걸 6월 모의 수능 정도 체크를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 담임선생님하고 아니면 수학선생님하고 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위권 대학에서는 수리 가형하고 나형을 같이 반영하는 대학에 실제로 가형보다 나형의 고득점자들이 합격자 비중이 좀 높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특히 여대를 생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역시 뭐 가산점의 여부나 가산점을 반영하는 방법들도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뭐 우리가 이제 6월 모의 끝나고 하반기에 또 뭐 만약에 특강이 준비된다면 뭐 그런 자료들 가지고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가형에서 나형으로 변경할 경우에 평균 등급이 한 1, 2등급 정도 상승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앞서 보셨지만 30%에 가까운 학생들이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가능하셔야 되는데 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에서의 어떤 교육 개정 때문에 교과 과정이 변경되면서 가형하고 나형 공통 부분이 좀 축소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연계에서 배우는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인문계 수학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혹시 또 그 단원이 조금 취약한 학생이라면 나형 전환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진 않으니까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정보 수집하셔가지고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 탐구 영역 선택 방법에 대한 고민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탐구 영역은 옛날에 막 4과목 반영하고요. 3과목 반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 이제 2과목 반영하죠. 근데 중위권 아이들,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탐구 2과목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선생님이 친절하게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수시하고 정시에서요. 도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정시에 또는 수시에 탐구를 갖다가 먼저 수시부터 보실까요? 탐구 한 과목 인정해주는 대학인데 학생부 교과형에서 문과, 인문계하고 자연계를 좀 구분해놨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대학의 명단을 보시면 주요 대학인데 뭐 가톨릭대 간호학과, 뭐 경기대, 뭐 광운대, 덕성여대, 상명대 있죠. 그다음에 인천대, 중앙대 등이 인문계, 또 자연계는 거기에서 시립대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뭐 전형별로 좀 나오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톨릭대 간호학과, 또 동국대 경찰행정, 경영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들은 전부 한 과목. 그러니까 동국대는 이런 거 아니에요? 경찰행정학과하고 경영학과는 좀 메이저 학과니까 여긴 탐구 2과목을 가지고 와야 되고 나머지 과들은 한 과목 가지고 최저를 맞춰도 된다. 뭐 이런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대 같은 경우는 뭐 LD, LT 학부 뭐 이런 데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예과를 한번 가보실까요? 의예과 가시면 이제 다음 장에 나오시는데 수시의 의예과, 그러니까 의대인데도 불구하고 탐구 한 과목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어서요. 경희대, 그다음에 영남대는 전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 학생 면접 전형 지역이 이제 다 해당되고요. 을지대 있고요. 그다음에 순천향대 의대, 그리고 전남대, 조선대,
몇 가지 전형에서 역시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다. 자, 정시에서는 많은 대학이 한 과목을 요구하지는 않죠. 일단 정시는 거의 다 두 과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인상 깊은 대학이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가운데 보니까 가천대는 한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한 과목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뭐 가톨대 신학과는 한 과목 해도 된다. 그럼 나머지 학과는 두 과목이겠죠. 그 다음에 경기대, 덕성여대, 상명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도 보니까 가천대, 의대, 한의대는 제외하고 나머지 과 한 과목이면 된다는 얘기죠. 역시 상명대, 경기대, 덕성여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하나만 짚어볼게요. 탐구를 갖다가 한 과목 반영해 주는 게 수시에서는 좀 많죠. 심지어는 메이저 학과라고 하는 의예과마저도 탐구 한 과목 인정해 준다. 그럼 혹시 두 과목이 좀 부담되는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한 과목을 해가지고요 최장력 기준을 맞추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정시 모집은 어떻습니까? 정시는 일부 학과만 해준다거나 상당히 제한된 대학에서만 탐구 한 과목 요구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정시까지 고려하는 지혜로운 학습 전략을 짜신다면 탐구는 두 과목 학습을 하시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과목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시고 그 과목을 좀 중간고사 이후에 집중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탐구 지정하거나 또는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거든요. 마저 보시죠. 탐구에서 우리가 유의할 사항인데 도표 정리했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에 자연계 가탐 5%, 그 다음에 광운대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 5%. 왜냐면 뭐 문과생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에게 어드밴티지 주는 거죠. 단국대 천안은 어때요? 의대하고 치대 정도의 가탐 2 과목을 하면 5% 가산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교대는 문과이과 다 지원이 가능한데 자연계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탐액 5% 가산점 주고 있다. 다음 장 또 나오죠? 서울대가 대표적인데 여기는 뭐 가산점이라기보다는 지정하고 있는 게 있죠. 서로 다른 과목에 원 과목 하나 하고 투 과목 하나 하거나 아니면 투. 올해부터 이제 투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몇 점을 줄 건지는 이제 원서 접수 끝나고 발표하다고 했는데 서울대 노리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매력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울대를 생각하지 않은 친구들은 뭐 계산을 달리 해봐야 되겠죠. 자, 성신여대 참고하시고요. 뭐 충남대, 지방대인데 여기도 보면 이제 제2 외국어 한문 인문계 학생들한테 2%의 가산점. 뭐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또는 사과를 모두 반영하는 자연계일 때 과탐이 무려 몇 % 가산점이라고 되어 있나요? 10%의 가산점. 그리고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대학이죠. 한양대학교가 자연계 모집 단위에 과탐 2 과목을 하면 변환 표준 점수의 3%의 가산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수능 학습 우리가 지원 전략 여러 가지 그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탐구 영역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시에서의 최저 기준의 여부와 정시에서의 경쟁력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중위권 학생들이나 중하위권 학생들은 거의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 원 2개를 할 거예요. 온 과목 2개. 근데 상위권 아이들 입장에서는 서울대가 투 하면 가산점을 준다 그러고 투 과목 하면 가산점을 주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고민인데 최근 수능에서 이 경우의 수를 좀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샘플을 좀 가지고 얘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두 학생의 성적 사례입니다. 일단 원점수가 가장 왼쪽에 385점으로 두 학생이 동일합니다. 지금 위에 있는 학생하고 밑에 있는 학생, 그러니까 A 학생하고 B 학생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A 학생은 전부 1등급 맞았어요. 근데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2에서 2등급을 합니다. 등급상으로 보면 이제 B 학생이 좀 불리한 구조가 되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주목할 점이 A 학생하고 B 학생 둘 다 국어, 수학, 영어 점수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차치하고 결국은 A 학생은 하원하고 생원 2개를 했죠. 그리고 B 학생, 밑에 학생은 하원하고 생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의 총점, 그러니까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기 직전인 온점수 사항에서는 둘 다 점수가 똑같아요. 385점. 탐구 같은 경우도 뭐 만점이냐 44점이냐 아니면 48점 46점이냐 점수가 좀 다르긴 한데 똑같은데 여러분 딱 얼른 보시기에도 어때요? 생명과학 원을 한 친구는 100분위가 98이 1등급이죠. 근데 생명과학 2를 한 친구는 원점수가 오히려 생원 한 친구보다 2점이 높아요. 근데 시험이 너무 쉽게 나오는 바람에 표준 점수도 8점이 낮고 무려 100분위는 98대 88이니까 10점 정도가 더 손해를 보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불리가 바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원서 쓸 때는 환산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산의대,
뭐 연대치대, 뭐 단국대, 의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인데 환산 점수로 가보면 A 학생하고 B 학생의 유불리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부산대 여기는 다 A 학생이 유리하죠. 그다음에 연세대도 A 학생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유리한 점수 정도가 굉장히 커요. 부산대에서는 한 4.4, 근데 연세대에서는 무려 7.8이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단국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온 과목 2개를 했던 학생이 5.7이 유리했습니다.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서는 2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A는 쓰지 못했고요. 그냥 B가 유리했냐 불리했냐 이건 아닌 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지난해 이제 수능 결과인데 한번 볼게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실제 지원 결과 A 학생은 원 2개를 하고 부산의대, 뭐 연대치대, 단국대 의대를 다 합격했죠. 근데 학생 B도 원래 의대치대 가고 싶었던 학생인데 2 과목 하는 바람에 또 그 2 과목이 너무 쉽게 나와서 득점은 좋았는데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요. 서울대 뭐 추가 합격, 연세 화공생명 추가 합격했죠. 단국대 의대는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재수한다 뭐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냥 원을 2개 가느냐 아니면 원, 투 가느냐 아니면 서울대 때문에 투 가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최근 수능의 경향이 2 과목이 응시론이 워낙 적기 때문에 또 시험이 조금만 쉽게 출제되면 득점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불리한 구조로 나오면서 좀 경쟁에서 좀 불리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두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중간고사 이후에 수능 학습 계획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탐구하고 연관된 과목인데 제2 외국어하고 한문이 있죠. 자, 먼저 묻겠습니다. 제2 외국어 한문은 이과 가는 게 아니라 문과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응시 비율을 어떤 과목을 먼저 많이 선택하는지 화면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특목고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전공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을 텐데 일단 보세요. 2년 연속 아랍어가 비중이 뭐 어때요? 아랍어 재작년에는 19.54%가 선택했었는데 작년에 52.8%. 그다음에 기초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40%가 넘었죠. 근데 작년에 조금 줄어들면서 20%가 채 안 됩니다. 네, 일본어 10% 미만이고요. 한문, 중국어 이렇게 적은 인원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과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의 추세는 외국고등학교 다니지 않는 일반고 학생들이 그들과의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서 2개 언어, 뭐 아랍어하고 베트남어 뭐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렇다면 역시 여기서도 사례를 봐야 될 텐데 제2 외국어 영역을 준비해서 탐구의 성적 구조, 불리한 구조를 극복한 사례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실제 학생인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수능 결과의 성적표인데요. 자, 보세요. 국어, 수학 A, 그냥 문과죠. 그다음에 영어 이렇게 했습니다. 등급은 뭐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가 2등급입니다. 근데 이제 주목하실 점은 생활과 윤리를 이 친구가 50점 만점에 40점을 득점했어요. 그러니까 뭐 10점 마이너스인데 시험이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세상에 백분위가 63, 4등급이에요. 그리고 사회문화는 생활과 윤리보다 6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3점짜리 2개 정도 더 맞았는데 시험이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64점이고 백분위는 무려 95입니다. 1등급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문과 학생이 제2외국어 대체한다는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이제 저한테 미리 이제 정보를 받았던 학생인데 제2외국어 아랍어를 했습니다. 사실 뭐 아랍어 공부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종교적인 힘에 의존했을 수도 있어요. 찍신이 왔다 뭐 이러는데 이 친구가 이제 50점 만점에 18점 득점하고 백분위를 잘 보세요. 92 백분위 득점하고 2등급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환산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다음처럼 가시면 실제로 이 친구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대, 건국대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뭐 아랍어과 썼는데 실제 합격했습니다. 근데 제2 외국어를 대체하기 전에는 847.9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대체하고 나서는 점수가 854점으로 무려 6.2점이 뜹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5.04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건국대학교에서도 4점 이상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 쓸 때 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막 소수점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탐구에서 이 친구도 생활과 윤리를 하고 본인이 40점 득점했는데 4등급 나올 거라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특히 이제 3학년 재학생끼리만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그 정도면 괜찮았는데 실제 결과는 안 좋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2외국어가 효자 과목이 됐었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목표 점수를 설정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올해 수능에서의 변화 여러 가지 체크해봤는데
영역별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예측해보는 작업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할 일은 뭡니까? 구체적인 목표 점수를 설정하는 거죠. 특히 이제 3학년 친구들 입장에서는 1, 2학년 때까지 우리끼리 모의고사를 봤고 그리고 이제 실제 3학년 4월 학평까지는 재학생끼리 본단 말이에요. 그럼 6월부터는 이제 졸업생이 가담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설정하려면 최근 2년 동안의 수능에서 오늘 이제 지명 강의상 제가 1등급, 3등급 그리고 2년간의 평균 점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원점수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을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일단 국어하고 수리, 가영, 나영, 영어 주요 교과인데 주요 과목인데 2015학년도 수능하고 16학년도 수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포합니다. 국어부터 볼까요? 뭐 1등급이 91점, 2등급 85점이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등급 93점, 2등급 88점이었다. 뭐 두 개 연도니까 난이도가 좀 달랐는데 원점수 평균을 보시면 국어 1등급이 92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2등급이 86.5, 그 다음에 3등급이 79.5니까 90점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국어는 2년 동안 1등급 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2등급도 80점 중반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가형 어떻습니까? 재작년 1등급이 100점이었어요. 2등급이 96점이었고 근데 작년에 좀 어렵게 나오면서 이게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1등급이 96점, 2등급이 92점 득점되면서 실제 평균 그 빨간색 테두리 안에 보시면 수학 가형의 1등급 평균이 98, 2등급이 94입니다. 나형 참고해서 그냥 시간에서 평균만 볼까요? 95.5, 뭐 89점, 거의 90점에 가깝죠. 그 다음에 영어 보세요. 영어는 96점, 90.5, 82.5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사회탐구 한번 볼까요? 생활과 윤리부터 사회문화까지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거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서 눈여겨보실 건 15와 16의 1, 2등급이 몇 점이었느냐 이것도 보시고요. 오른쪽에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평균 볼게요. 시간 강에서 1등급만 볼게요. 자, 생활과 윤리 47.5, 그 다음 47, 48.5, 47, 47 엄청납니다. 뭐 49, 49, 48.5 탐구는 특히 사회탐구는 굉장히 점수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과탐입니다. 물리 1부터 지구학 2까지인데 사탐보다 좀 어렵죠? 44.5 평균을 봅니다. 45.5, 뭐 43.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랜덤으로 난이도가 바뀌니까 이 정도 득점은 해야지만이 내가 1등급, 2등급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남은 중간고사 이후에 학습계획, 특히 수능 학습계획을 수립하실 때 또 고려하실 점이 있죠. 바쁘지만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수능 활용 지표입니다. 대학마다 수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지난 1월에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렸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상에 정리된 걸 보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뭐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 그 다음에 국수형은 표준 점수 반영하는데 탐구는 또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실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국수형은 표준 점수 반영하는데 탐구는 변환 표준 쓰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 그다음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 보여드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중요하죠. 제일 밑에 보면 국수형은 표준 점수인데 탐구는 변환 표준을 쓰는 대학이 이제 주요 대학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활용 지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리해드리면 일단 인문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 인문계 우선순위 그냥 간단하게 인문계는 표준 점수 노리는 상위권 학생이다. 그럼 수학부터 해라. 왜냐하면 표준 점수가 대체적으로 수학의 표준 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순, 마지막이 사회탐구, 한국사입니다. 근데 인문계 중요합니다. 100분위를 노려야 되는 중위권 학생이거나 아니면 여학생, 여대 가는 학생이다 그러면 오히려 수학보다도 100분위의 하락폭이 좀 크게, 다시 말하면 쉽게 출제돼서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빨리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영어, 국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탐구, 수학 우선순위로 여러분들 문과는 정리하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자연계인데 자연계는 사실 표준 점수나 100분위나 우선순위는 거의 비슷해요. 수학부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중위권 학생일 경우에는 과학의 비중보다는 또 영어 비중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학습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 지표 말고 제가 이번 시간에 좀 특별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 문제 이력이에요. 한 문제 이력. 여러분들이 조금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슬럼프에 빠질 때 지금 보여드린 이 도표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국어나 영어, 수학, 가형, 나형 이렇게 돼 있는데 죄송하지만 국어, 영어는 좀 패스하시고 수학으로 좀 바로 보여드릴까요?
자, 수학을 볼게요. 나형하고 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해 수능에서 자 밑에서 어떻게 수학 나형 74점을 득점했다. 그러면 누적 인원이 87,000등입니다. 근데 거기서 4점짜리 두 개를 더 맞춰서 82점 맞잖아요. 그럼 6만 등으로 27,000명을 물찌르는 거예요. 다시 84점 맞으면 56,000등이었는데 만약에 한 문제만 더 맞히잖아요. 그럼 45,000등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거, 점수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등수로 가는 거다. 그 누적 인원의 합이라는 게 굉장히 무시 못한다. 이런 걸 감안해서 공부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성적대별로 상위권 또는 뭐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제가 뭐 학습법 아마 우리 기상대 특강을 통해서 여러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특강을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 계열별로 특히 문과의 학습 체크 사항을 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보실까요? 예. 자, 인문계는 이제 최상위권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전 영역 성적이 우수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특정 영역 성적이 하나라도 틀어지면 목표대학 진학이 어렵다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고,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을 변환 표준 점수로 보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역시 국수형에다 비중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럼 중위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위권 학생들은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이 많다. 그래서 등락폭이 큰 그런 과목이 있죠. 예를 들면 영어라든지 국어, 탐구 과목에다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고, 사회탐구도 답이 명료하게 떨어지는 과목들 신경 써야 될 것 같죠. 자, 자연계 역시 최상위권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볼까요? 자연계 같은 경우 역시 최상위권은 뭐 의대나 치대나 이런 데 생각하는 친구들이니까 만점 전략 가셔야 되고요. 특히 영어에 대해서 의대 경우에 마지막 줄 나와 있죠. 영어 비중이 서울권 대학에서 굉장히 높게 형성되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상위권은 어떤가요? 네,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양보다는 질이 지금부터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 때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해답지 보고 아 그랬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학하고 과학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비중을 두고 국어 영어를 유지하는 형태로. 그래서 시간이 특히 부족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써져 있죠. 평소에 수능 시험 시간의 80% 정도의 시간 배분을 해서 공부하면 상위권은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연계 이제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이 고려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과학도 중요하고요. 특히 중위권 영어 성적도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특별히 이제 수학이 4등급 이하이고 나머지 성적도 안 좋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영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합격률을 좀 높여보는 거. 단 올해는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자. 대체로 인문계는 국수형이 중요하다는 말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요. 자연계는 수학과학인데 중위권부터는 영어의 비중도 만만치 않다. 특히나 올해는 영어의 마지막 상대평가니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후에 학습계획 수립하실 때 이런 점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없지만 지금까지 중간고사 이후에 수능학습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대비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인데 저희는 한 발 앞서서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입시 로드맵 또 거기에 따른 전형 요소별 우선순위 또 마지막까지 내신과 수능 학습 계획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굉장히 다양하게 레인지를 넓혀서 성적대별로 또 시기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방송을 계속 재방송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3 학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주변에 선생님들한테도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고3은 결국은 마인드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심과 사력 혹시 보이시나요? 사력은 일단 심력,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통력이라는 건 가르치는 선생님과의 어떤 소통,
예?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문제 출제하는 분들과의 소통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님하고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더불어서 기상대하고 소통하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을 설명회를 통해서 또는 방송에 생방송을 통해 상담하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에 이제 정리력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정리 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고득점 하는 것 같아서 제가 4가지 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그 안에 사심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고3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책임감 그거 잊지 마시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모의고사 결과나 중간고사 결과 또는 기말고사 안 나왔다고 평정심 잃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긍정적으로 노력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수시에서든 정시에서든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상대가 함께 노력해드리고 또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